이번 영상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중 제3장 인류의 통합 부분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할게요. 공백의 첫 단장 20만 년 전 지구에 처음으로 등장한 호모 사피엔스. 허구를 말하고 믿는 능력을 기반으로 지구에 있던 다른 인간종들을 모두 멸종시킨 후 지구의 최강자로 군림하게 되죠. 처음에는 부족이나 마을 단위로 작게 모여 살던 이 사피엔스들은 점차 도시, 왕국, 제국으로까지 그 규모가 확장됩니다. 즉, 작고 단순했던 문화들이 점점 뭉쳐서 크고 복잡한 문명으로 변화하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장은 인류의 통합이라는 장이고요. 약 5,000년 전부터 1,000년 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문명이 점점 거대해지고 복잡해지죠. 우리가 흔히 제국시대라고 말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점점 더 큰 단위로 모여 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같은 이념이나 정치, 종교를 믿고요. 그리고 같은 경제수단이나 언어 등을 공유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쯤에는 과학도 발전하기 시작해서 다양한 상품의 생산량도 크게 늘었고요. 이웃 나라와의 교역도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수렵사회나 농업사회에서는 농부 한 사람이 밀도 키우고 포도도 키우고 닭도 한 마리 키우고 옷도 만들어 입고 이런 식으로 자급자족하던 시대였습니다. 만약에 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깝고 믿을 만한 사람과의 그냥 물물교환 정도였죠. 그런데 도시와 왕국이 생겨난 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모두 세분화, 전문화되기 시작합니다. 즉, A라는 사람은 포도밭을 가꿔서 포도만 생산하게 되는 거고 B라는 사람은 구두를 만드는 기술을 익혀서 구두만 생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그런 물건들을 시장에서 교환하는 형태로 경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물물 교환이 작은 마을 단위에서는 가능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점점 도시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또 상품도 다양해지다 보면 물물 교환만으로는 어떤 시세를 결정하기가 조금 어려워져 버립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 많은 사람의 다양한 물건들을 무엇으로 얼마만큼 교환할 것이며 누가 이 상품의 가치를 정확히 매길 수 있을 것이며 또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과를 생산해서 구두로 교환을 하고 싶은데 구두를 파는 사람은 나의 사과를 원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급과 수요 그리고 거래에 점차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탄생한 것이 바로 화폐죠. 화폐. 어떨 때는 담배, 어떨 때는 조가비, 어떨 때는 금이나 종이. 화폐를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가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계속 변해왔습니다. 별, 보배고 등 껍데기를 사용할 때도 있었고, 소금이나 구슬 같은 것을 사용했을 때도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지역별로, 그리고 시대별로 중구난방이던 화폐는 시간이 지나면서 주화로 발전됐습니다. 귀금속을 특정한 무게나 모양으로 가공한 뒤에 거기에 황제의 얼굴을 새겨서 사용했었던 거죠. 이 주화의 발명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이 주화가 각국을 연결하는 보편적인 통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큰 제국이 작은 나라를 지배하려고 할 때 이 두 나라 간의 언어가 다르거나 화폐가 다르면 조금 효과적으로 지배하기가 어렵겠죠. 주화를 통해 통일된 화폐 가치는 제국의 황제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제국의 두 얼굴, 제국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자, 제국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제국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책에서도 나오지만 오늘날 제국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거쳤고 제국이라는 이름 아래서 식민지 생활을 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더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이 제국주의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나쁜 것부터 떠오르거든요. 일단 좀 악랄하고 비인도적일 것 같다는 인상이 있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그 나라의 국민들을 착취하고 이런 인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국들의 결말이 결국에는 다 좋지 못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 제국이라는 제도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좀 평화롭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인상도 있어요. 제국이 점차 그 세를 넓혀갈 때는 사실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식민지 국가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 아니면 국외로 추방하는 것 대량 학살 이런 수단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꼽히죠. 이것 자체는 부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국주의 시대의 유산들이 후대 문화에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좋은 편과 나쁜 편으로 깔끔하게 나누고 모든 제국은 나쁜 편에 속한다고 분류하고픈 유혹이 들기는 한다. 어쨌든 거의 모든 제국은 유혈 사태 위에 세워졌고 압제와 전쟁으로 권력을 유지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오늘날의 문화 대부분은 제국의 유산을 기초로 하고 있다. 제국이 정의상 나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어떤 학술적, 정치적 외과 수술을 한다 해도 환자를 죽이지 않고 제국의 유산만을 도려낼 수는 없다. 이 부분은 정말 생각할 게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때 그 흔적을 두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정면 충돌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으로서는 더 생각해 볼 만한 주제죠. 제국들이 식민지에 해놓은 일들, 예를 들어서 뭐 철도를 깔아준다든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킨다든지 아니면 음식이나 문화에서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끼친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영향이나 유산들을 우리가 과연 제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낼 수가 있는가? 유발 하라리가 말한 것처럼 그럴 수는 없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제국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죠. 일단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감정적으로 중립을 유지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왔던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제국의 유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민족 자결주의, 인간의 권리, 인간의 평등, 이런 것들은 서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가치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구라고 말하는 이 나라들이 보통은 제국주의 시대에 선두에 섰던 나라들이니까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저도 이 부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유발 하라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현명한 조언을 해줍니다. 문화적 유산이라는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길을 택하든 그 첫걸음은 이 딜레마가 복잡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과거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선인과 악당으로 나누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다. 물론 우리가 보통 악당들의 뒤를 따른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려는 것이라면 이야기가 좀 다르겠지만, 과거부터 오늘날까지를 쭉 살펴본다면 역사가 변화하는 과정에는 어떤 한 방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변화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다수의 작은 문화는 몇 개의 큰 문화로 합쳐진다. 과거에는 수도 없이 많았을 부족과 민족들, 그리고 소수 언어와 종교들, 그리고 화폐나 문화 양식들. 이런 다양성들은 제국시대로 넘어오면서 점점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지금은 온 지구가 거의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구촌이라는 말도 하고 있고. 오늘날의 세계는 사실 여러 국가로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이 국가들의 독립성 자체는 그다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만약에 어떤 나라에서 전쟁이나 재해, 기아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는 이것이 국가 차원에서만 해결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지구적인 문제가 되죠. 유발 하라리는 이러한 현상을 지구 제국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변해온 인류의 역사. 이 역사에 대해서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역사가 하는 선택을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선택에 대해 매우 중요한 발견을 할 수는 있다. 역사의 선택은 인류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역사의 역학은 인간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문화가 반드시 호모사피엔스에게 가장 좋은 문화라는 생각은 근거가 없다. 진화와 마찬가지로 역사는 개별 유기체의 행복에 무관심하다. 그리고 개별 인간은 너무나 무지하고 약해서 대개는 역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뭐랄까, 정말 좀 무섭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한 말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발전시켜온 이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점점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문화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이 문화라는 것 자체가 인간을 숙주 삼아서 인간 개개인의 행복과는 상관없이 자기 독자적으로 진화할 수도 있다는 말인 거죠.
과거에도 그랬겠죠. 뭐 수렵채집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진입했을 때도 그랬을 것이고, 뭐 제국주의 시대가 온 세계를 휩쓸었을 때도 그랬을 것이고, 이러한 시선은 유발 하라리만의 정말 독특하고 대단한 시선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이나 문제들을 하나씩 마주칠 때마다 뭔가 머릿속에 있는 유리들이 하나씩 깨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자, 유발 하라리가 말했듯이 우리는 역사의 방향을 조종할 수도 없고 이 역사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이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역사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역사를 배움으로써 지금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예측하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마치 뭐 과학을 이용해서 기후를 예측하거나 경제 지표를 활용해서 경제 상황을 예측하거나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자연스러운 것도 필연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우리 앞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가령 유럽인이 어떻게 아프리카인을 지배하게 되었을까를 연구하면 인종의 계층은 자연스러운 것도 필연적인 것도 아니며 세계는 달리 배열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저는 이 단락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에 되게 밑줄도 많이 그은 단락이거든요. 유발 하라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역사를 배우다 보면 우리가 수많은 가능성들을 건너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 뒤에 그렇게 무수한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과 동시에 우리 앞에도 그렇게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다양한 가능성 속에 서 있는 사람은 굉장히 겸손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굴곡 없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사피엔스, 인류의 통합이라는 장을 통해서 제국시대의 상황, 그리고 그 상황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철학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의 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또 제도적,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악행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굉장히 재미있게 읽고 흥미로웠던 장이었어요. 어떨 때는 좀 마음도 아프고 좀 머리가 복잡해지기도 했고요. 이 제국시대에 대한 이야기는 사피엔스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도 있지만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를 통해서도 더 깊게 살펴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그 책을 다 읽지는 못했는데 언젠가는 여러분들이랑 함께 또 총균세를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인지혁명, 농업혁명, 그리고 제국시대를 거쳐서 다음 영상에서는 드디어 마지막 장인 과학혁명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과학이 처음 발전했을 때부터 오늘날 우리의 모습까지 살펴볼 수 있는 아주 길고도 흥미로운 장이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놓치지 말고 함께 시청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